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11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강남의 하늘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지던 그날, 대한민국 외식업계의 전설, 진국 설렁탕, 박말순 회장의 80번째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수백 개의 화한, 그리고 가식적인 웃음소리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썩어가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박말순 회장이 쓰러진 건 바로 그 잔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내가 쓰러진 게 정말 혈압 때문이었을까? 아니야. 나는 그날 보았다. 내 생일잔치 구석에서 낯선 사내들에게 고개를 조아리던 내 아들 철수의 모습을, 그리고 내 며느리 미연이가 내 핸드백을 뒤져 인감도장을 찾던 그 눈빛을.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눈을 감아버렸다. 차라리 이 세상 안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응급실로 실려간 박 회장은 뇌졸조졸증으로 인한 의식불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며칠 뒤 기적처럼 생명은 건졌습니다. 다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죠. 사람들은 그걸 식물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듣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오가는 은밀하고 추악한 대화들을 말이죠. 여보, 의사 말이 어머니가 영영 못 깨어나실 수도 있다는데? 그럼 어떡해. 나 이번 달에 막아야 할 어음이 30억이야.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시면 건물담보대출도 못 받잖아. 아유, 당신은 목소리 좀 낮춰요.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오히려 잘된 일일 수도 있어요. 잘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요. 어머님이 멀쩡히 눈 뜨고 계셨으면 당신 빚 갚아주셨겠어요? 절대 안 주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 하면서 쫓아내셨을걸요? 차라리 저렇게 의식 없이 누워 계신 게 우리한텐 기회라고요.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우리가 법적 대리인이 되면 건물이고 땅이고 우리가 처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국물 팔아 모으신 건데, 그리고 병원비는? 여기 VIP 병실이라 하루에 몇십만 원씩 깨지는데. 그래서 말인데 병원을 옮겨요. 저기 경기도 외곽에 아는 원장님이 하는 요양병원이 있어요. 시설은 좀 낡았어도 원장님이 진단서 하나는 우리 입맛대로 딱딱 끊어준대요. CCTV도 별로 없어서 보는 눈도 없고. 요양병원? 고려장 하자는 거야? 남들 눈이 있는데. 남들 눈이 밥 먹여줘요? 당장 내일 빚쟁이들이 들이닥치게 생겼는데 체면이 문제예요? 당신 간방 갈래요? 아니면 눈 딱 감고 효자 노릇하면서 유산 챙길래요? 선택해요. 박말순 회장은 침대 위에서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본드라도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없는 그 고통.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것을요. 일주일 뒤 박말순 회장은 앰뷸런스에 실려 경기도의 한 외진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효심요양원. 이름만 효심일 뿐 곰팡이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인 음침한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햇빛도 잘 들지 않는 303호 6인실의 구석자리였습니다. 춥다. 너무 추워. 이불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나고 옆 침대 할머니의 가래 끓는 소리가 밤새 귀를 찌르는구나.
철수야, 미연아. 너희가 신혼여행 갔을 때 나는 난방비 아끼려고 보일러도 끄고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났다. 너희들 따뜻한 아파트 사주려고 나는 내복을 기워 입었어. 그런데 나를 이런 곳에 버리는구나. 요양원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거동을 못하는 박 회장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묽은 미음뿐이었고 기저귀는 하루에 고작 2-번 갈아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엉덩이가 짓물러 쓰라려 왔지만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녀는 그 고통을 오롯이 견뎌야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일주일에 1번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효도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며느리 미연이에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 여보, 어머님 손 좀 잡아드려. 어머니, 저 철수입니다. 냄새가 좀 나네. 기저귀 안 갈았나? 당신은 좀 참아요. 어머님, 오늘은 좋은 소식 가져왔어요. 어머님, 그 종로 건물 있잖아요. 그거 매각 처리가 거의 다 됐어요. 이제 도장만 찍으면 돼요. 어차피 어머님은 쓰지도 못할 건물. 우리가 잘 팔아서 어머님 병원비도 하고 우리 철수 사업자금으로도 쓰고. 좋죠? 대답을 안 하시네. 좋으신 걸로 알게요. 미연은 박 회장의 앙상한 손을 들어 자기 뺨에 비비며 웃었습니다. 박 회장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건물, 내 피와 땀이 서린 그 건물을 도박빚 깃 갚는 데 쓴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녀의 심박수 모니터가 삐, 삐 하고 빠르게 울렸지만 며느리는 기계가 고장났다며 간호사를 부를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요양원의 모든 불이 꺼지면 박말순 회장은 기억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잊기 위해 그녀는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젊은 날을 회상했습니다. 4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철수를 등에 업은 채 시장바닥에 나앉았던 그 시절을요. 그래, 그때도 참 추웠지. 새벽 4시 마장동 우시장에 가서 소 머리를 받아오던 날들이었어. 핏물 뺀다고 찬물에 손을 담그면 손가락이 퉁퉁 불어 터지고 손등엔 소금꽃 같은 하얀 각질이 피어올랐지.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지나가도 나는 부끄럽지 않았다. 내 등에는 우리 철수가 자고 있었으니까. 박말순 회장의 기억 속에서 어린 철수가 울고 있습니다. 철수야, 울지 마라. 엄마가 이 국물 다 팔면 우리 철수 운동화 사줄게. 나이키? 그래, 그 비싼 거 사줄게. 엄마는 굶어도 우리 철수는 고기 먹여야지. 그렇고 말고. 그렇게 키웠는데 뚝배기 하나 팔아서 100원 남기던 시절 그 돈을 모아 대학 보내고 유학까지 보냈는데 내가 자식을 망쳤구나. 오냐오냐 키운 내 죄가 크구나. 차라리 그때 매를 들어서라도 사람을 만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돈 버는 기계가 되느라 자식을 괴물로 만드는 줄도 몰랐어. 박 회장의 굳게 닫힌 눈가로 주르륵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이기 이전에 맨손으로 기업을 일군 사업가 박말순이었으니까요. 그 삭막한 요양원에도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담당인 최 여사라 불리는 63세 간병사. 그녀는 다른 직원들과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사다 놓은 싸구려 기저귀를 보며 혀를 차고 자기 돈으로 물티슈를 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최 간병사가 순찰을 돌다 박 회장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303호 할머니 또 식은땀을 흘리셨네.
어디 편찮으신가? 가만 보자. 등이 다 젖었네. 이놈의 병원은 난방을 어떻게 하길래 새벽만 되면 냉골이야.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따뜻한 물수건 가져와서 닦아줄게. 최 간병사는 정성스럽게 박 회장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짓무른 엉덩이에 연고를 바르며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억울하죠? 내가 다 알아요. 낮에 그 며느리란 여자가 와서 하는 짓거리 보니까 아주 여우가 따로 없더구만. 자식 농사 참 마음대로 안 되죠? 나도 그래요. 우리 아들도 사업한다고 내 집 전세금까지 빼가더니 이제는 명절에도 안 와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여기서 똥기저귀 갈고 있잖아. 최 간병사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근데 할머니, 내가 요양보호사 10년 짬밥으로 딱 보면 알거든? 할머니, 지금 다 듣고 있죠? 눈동자가 굴러가는 게 영락없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의사들은 뇌산이 뭐니 해도 내 눈은 못 속여. 할머니, 듣고 있으면 손가락이라도 한번 까딱해봐요. 내 비밀 지켜줄 테니까. 그 순간 박말순 회장은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지도 모른다. 박 회장은 있는 힘을 다해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머, 움직였어! 세상에, 할머니 진짜 깨어있네? 물 좀... 세상에, 말도 하시네. 잠깐만요, 물 드릴게. 천천히 마셔요. 고마워. 이 은혜 잊지 않겠네. 은혜는 무슨... 근데 왜 이러고 계세요? 의사 불러요? 자식들한테 연락할까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놈들이 알면 나를 진짜 죽일지도 몰라. 자네, 나 좀 도와주게. 내가 여기서 나가서 내 거 다 찾으면 자네 팔자부터 고쳐줄 테니까. 내 부탁 좀 들어줘. 팔자는 됐고 그 고약한 며느리 코 납작하게 해주는 거라면 내가 도와드려야지. 뭘 하면 돼요? 내 베개 밑에 녹음기를 숨겨줘. 그리고 내 개인 변호사한테 몰래 문자를 하나만 보내줘. 그날 밤 303호의 낡은 커튼 뒤에서는 늙은 호랑이와 지혜로운 여우의 은밀한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간병사는 박 회장의 귀와 입이 되어주기로 맹세했습니다. 디데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철수가 건물을 팔아치우기로 한 계약 날짜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박 회장은 더욱더 완벽하게 시체처럼 연기했습니다. 미음을 입에 넣어주면 일부러 흘려버렸고 가끔은 발작을 일으키는 척하며 의사들을 속였습니다. 한편 최 간병사는 매일 밤 박 회장의 지시를 받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에 와서 떠드는 소리를 녹음했고 원장과 그들이 주고받는 검은 돈의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계약 전날 밤 며느리 미연이 혼자 병실을 찾았습니다.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어머님, 자요? 자겠죠. 팔자 좋네 우리 시어머니. 내일이면 어머님 그 잘난 진국 빌딩이 내 손에 들어와요. 30년을 국물 냄새 맡아가며 시집살이한 대가가 이제야 오는 거지. 철수 씨는 멍청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거든? 그거 팔면 30억 빚 갚고 나머지 70억으로 나 하와이 가서 살 거야. 어머님은 여기서 1년만 더 살다가 가세요. 장례식은 화려하게 해드릴게. 미연은 박 회장의 앙상한 팔을 꼬집으며 킬킬거렸습니다. 박 회장은 그 꼬집힘을 생생하게 느꼈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짖어라. 짖을 수 있을 때 실컷 짖어라. 내일이 네 제삿날이다. 미연이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가자 어둠 속에서 최 간병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들었어요? 와, 진짜 독하다, 독해. 녹음 잘 됐어요. 아주 선명하게. 이 정도면 경찰서 감이죠? 경찰서는 나중 일이고 내일 김 변호사 오라고 했지? 네, 내일 오전 10시 공증인 데리고 대기하겠대요. 좋아, 내일 아침엔 내가 아주 화려하게 부활해야겠어. 내일 아침밥은 미음 말고 진한 설렁탕 한 그릇 몰래 사다 줘. 밥심이 있어야 호통도 치지. 운명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병실 창가로 쏟아졌습니다. 오전 10시 303호 병실 문이 활짝 열리고 아들 철수와 며느리 미연, 그리고 매수된 병원장과 법무사가 들어왔습니다. 자, 법무사님, 여기 누워 계신 분이 제 어머니십니다. 보시다시피 의식불명 상태라 성년 후견인인 제가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인감도장 있고요. 네, 환자분은 현재 인지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서류에 제 소견서 첨부했고요. 지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여보, 빨리 해. 시간 없어. 어머님 손 이리 줘봐요. 미연은 서둘러 박 회장의 오른쪽 엄지에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축 늘어진 박 회장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 위임장 서류 위로 가져갔습니다. 종이와 손가락 사이가 불과 1cm 남은 순간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병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벼락 같은 호통. 침대에 누워있던 박말순 회장이 벌떡 상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앙상한 어깨였지만 그 눈빛만은 밀림의 호랑이 같았습니다. 꺄! 귀신이야! 어머니! 어떻게 분명히 의식이... 의식? 내 정신이 썩어빠진 너희들보다 더 맑고 또렷하다. 내가 죽은 줄 알았냐? 내가 눈 감고 있으니 귀도 먹은 줄 알았어? 박 회장은 옆에 있던 물컵을 들어 아들 철수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촤! 이 불효막심한 놈들아. 도박빚 30억? 하와이로 도망? 내 피 같은 건물을 팔아서 니놈들 배를 불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줄 알았더니 쥐새끼만도 못한 것들을 키웠구나. 회장님, 진정하세요. 이게 의학적으로 일시적인 각성 현상일 수도... 닥쳐라, 이 돌팔이 의사놈아. 니놈이 미연이한테 돈 받고 가짜 진단서 써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최 여사.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병실 커튼 뒤에서 최 간병사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고 그 뒤로 정장을 입은 김 변호사와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장 접수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그리고 존속 유기 혐의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이 여자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님, 아니에요. 다 철수 씨 빚 때문이에요. 저는 말렸어요. 듣기 싫다. 내 눈앞에서 썩 꺼져. 김 변호사, 당장 유언장 고쳤어. 내 전 재산 500억, 전부 사회에 환원한다. 단돈 10원 한 장도 이 짐승들에게 남기지 마. 그리고 이놈들, 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해.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의 울부짖음이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박말순을장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자식을 버려야만 하는 어미의 피눈물이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박말순 회장은 건강을 되찾고 경영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독한 회장님은 아니었습니다. 따사로운 봄난날, 진국 설렁탕 본사 앞 정원. 박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벚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밀어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 여사, 이제는 최 원장님이 된 그녀였습니다. 박 회장이 사재를 털어지은 무료 노인 요양원의 원장이 된 것입니다. 최 원장, 날씨 참 좋지? 그때 자네가 내 손 안 잡아줬으면 이런 꽃 구경도 못하고 저승 구경할 뻔했어. 에이, 회장님도 참. 회장님 눈빛이 살아있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근데 회장님, 오늘 점심은 뭐 드실래요? 설렁탕? 설렁탕은 지겹고 자네가 끓여주는 된장찌개나 먹으러 가세. 내 아들놈 면회 가는 날인데 든든하게 먹고 가야지. 감옥밥은 맛없을 텐데 사식이나 넣어주러 가야지 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그렇게 모질게 내치시고도 마음이 쓰이세요? 미워도 내 새끼니까. 그래도 재산은 안 줘. 사람이 돼서 나오면 그때 국밥 그릇 닦는 것부터 다시 시킬 거야. 바닥부터 배워야 돈 귀한 줄 알지. 두 노인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흩어집니다. 박말순 회장은 잃어버린 혈육 대신 마음을 나눈 진정한 친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진짜 맛은 푹 고아낸 설렁탕 국물처럼 오랜 인내와 사람의 온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81. 그녀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